안녕하세요. 이곳은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국제학회. 무대 위 제프리 샘슨 교수가 깊은 숨을 내쉬며 청중을 바라봅니다. 오늘 발표는 단순한 학술 보고를 넘어섭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AI 시대에 어떤 혁신을 이끌 수 있을지 그 진실이 곧 드러납니다. 과연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서 어떻게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문자는 AI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그 문자의 이름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이 말은 영국의 언어학자이자 문자 체계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연구해온 올리버 헤일 교수가 한국제학술회의 예고 영상에서 했던 말입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 언어학 커뮤니티는 술렁였습니다. 레딧, 트위터, 유튜브 댓글에는 외국인들의 놀람과 감탄이 쏟아졌죠. 그리고 이 모든 파문의 중심에 있던 바로 그가 말하는 한글. 우리는 매일 당연하게 쓰고 있는 그 문자가 지금 세계적 조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헤일입니다. 영국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주로 문자 체계의 디지털 적응성과 AI, 적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그는 몇 년 전 인공지능의 자연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문자별 효율성 비교 연구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한글의 구조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흥미로운 케이스로 생각했죠. 그러나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는 한글의 놀라운 과학성과 논리성에 매료됐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글은 AI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그는 이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국제언어학학회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에게 단순한 연구 결과 발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왜냐고요? 그가 다시 마주하게 될 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펑하오 교수. 중국 출신의 언어학자이며 올리버 교수의 오랜 학문적 숙적이자 전통 언어의 철학적 깊이를 고수하는 대표 학자입니다. 두 사람은 20년 전 같은 지도교수 밑에서 연구를 시작하며 학문적 파트너로 가까워졌지만 문자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 이견으로 관계는 점점 틀어지게 되죠. 올리버 교수는 문자 체계의 효율성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용성을 중요시한 반면 펑하오 교수는 문자에 담긴 전통과 문화적 심연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20년 전 공동 발표를 준비하던 한 학술대회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펑하오 교수는 공동 발표를 앞두고 올리버 교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이 준비한 전통 중심의 내용을 독단적으로 발표했고 이 일은 두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회에서 다시 그가 돌아옵니다. 올리버 교수는 펑하오 교수와 다시 마주해야 했고 그를 이기기 위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올리버 교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조교, 그리고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수진 연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올리버 교수의 논문을 감명 깊게 읽은 후 직접 유학을 결정한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 연구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AI 시대에서 한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했어요. 발표 중에 이 부분을 강조하면 설득력이 더 클 것 같아서요. 수진은 날카로운 분석과 논리로 보완한 자료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발표는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 덕분에 이 발표가 훨씬 강력해졌어. 우리가 연구해온 길, 이 자리에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닌 자신과 오랜 갈등을 이어온 펑하오 교수와의 정면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학문 인생 전체를 걸고 맞붙는 기분이었죠. 그의 표정을 살피던 수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교수님, 펑 교수님과 다시 마주치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그분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걸 저도 느껴요. 그녀의 우려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올리버 교수는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랜 경쟁이긴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준비한 논리와 자료가 확실해.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야. 그리고 마침내
국제언어학학회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학회장은 말 그대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가장 큰 이목이 쏠린 발표. 주제는 바로 AI 시대, 한글의 문자 체계로서의 가능성과 효율성이었습니다. AI와 언어의 접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올리버 교수의 발표는 단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학회장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올리버, 오랜만이군. 아직도 그 효율성 타령이나 하고 있나? 설마 이번에도 그걸로 승부 보려는 건 아니겠지? 그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펑하오 교수였습니다. 여전히 냉소적인 미소를 머금은 채 그는 올리버 교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순간 20년 전 그 학회장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냉랭한 분위기, 신뢰가 깨지는 찰나의 순간, 발표를 앞두고 싸늘히 갈라졌던 두 사람의 관계. 하지만 올리버 교수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를 마주합니다. 펑 교수, 오랜만이네. 자네는 여전히 전통에만 매달려 세상의 변화를 보지 않으려는군. 변하지 않았군. 펑 교수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전통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 효율성은 일시적인 흐름일 뿐. 한자가 가진 철학적 깊이를 한글이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고 그 말에는 분명 많은 청중들의 지지를 끌어낼 만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는 이들에게 그는 하나의 권위이자 상징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나 올리버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20년 전에 치욕을 지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결전의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펑하오 교수와의 짧지만 묵직한 신경전을 뒤로하고 올리버 교수는 조용히 학회장의 단상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표를 하루 앞두고 그는 계속해서 자료를 점검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수십 년 전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매듭지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조교 김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발표 연습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방금 뉴스에 관련 기사도 떴더라고요. AI 시대의 문자, 한글의 세계와 가능성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녀는 태블릿을 내밀며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올리버 교수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그가 발표할 주제에 대해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언급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연습하자. 이 발표는 단순한 학문적 주장 그 이상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길이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올리버 교수가 한글이라는 문자를 처음으로 깊이 연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대한민국 방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럽의 여러 문자 체계를 AI와 비교하던 중 문득 인터넷 게시판에서 흥미로운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초등학생이 2개월 만에 완전한 문해력을 갖춘다는 내용이었죠. 설마 이게 진짜일까? 그는 처음엔 신기한 현상 정도로 치부했지만 계속해서 관련 사례를 조사하면서 그 신기함은 곧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문맹률이 1% 이하라는 점, 해외 입양된 한국 아이들이 모국어를 다시 배울 때 놀라운 속도로 습득한다는 보고서까지 찾게 되면서 그의 관심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운명처럼 서울대학교의 초청 강연 요청서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디지털 언어 처리에 관한 세미나 발표자로 한국에 와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 첫 발걸음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너무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이곳은 뭔가 다르다는 직감이 들었죠. 공항 직원들은 영어도 유창했고 안내 표지판들도 너무 명확했어요. 그 자체로 언어학자에게는 이미 연구가 시작된 셈이었죠.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던 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글 간판들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디자인 언어처럼 질서정연하면서도 규칙적인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면, 병원, 서점, 치킨, 약국. 비슷한 형태를 가진 글자들이 서로 규칙을 이루며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듯했습니다. 마치 코드로 짜여진 하나의 인공 언어 같았죠. 라틴 문자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세미나에서 그는 지금의 조교 김수진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수진은 이미 올리버 교수의 논문을 독학으로 섭렵하고 있었고 세미나가 끝난 후 직접 다가와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이렇게 명확한 분석을 해주신 외국 학자는 처음이에요. 혹시 박사 과정 연구, 조교로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는 올리버 교수에게 한국인으로서 자국의 문자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 그것은 올리버 교수가 평생 갈망하던 연구의 방향성을 확신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죠. 그날 이후 수지는 그와 함께 영국으로 건너가 조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논문을 함께 쓰며 한글이 가진 디지털 환경에서의 탁월한 유연성과 AI 인터페이스 적응력에 대해 연구해 나갔죠. 한글은 발음 기호와 글자의 일치율이 매우 높고 형태소 단위의 분리도 쉽습니다. 인공지능이 문장을 분석할 때 자연어 처리에서 생기는 오류율이 낮다는 뜻이죠. 게다가 키보드 입력 방식도 과학적으로 설계돼 있어 디지털 속도도 빠릅니다. 연구 결과가 하나씩 쌓여 갈수록 올리버 교수는 한 가지 확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문자는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세계인이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문자다. 그는 논문을 통해 이를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학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문자의 전통을 중시하는 학자들로부터는 실용성은 있으나 철학적 깊이와 문화적 유산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 중심에 펑하오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양 철학과 한자의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자 체계는 단지 전달 수단이 아니라 사유의 구조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가 주장하던 대표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세계관이다.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 문화, 철학이 담겨 있다. 단순히 배우기 쉽다고 해서 그 문자 체계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올리버 교수는 그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전통적 관점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 그리고 디지털로 모든 지식과 정보가 연결되는 이 시대에 필요한 문자는 접근성, 속도, 정확성,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글은 너무나도 완벽한 구조를 가진 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한국에서 겪었던 사례를 통해 이 점을 확실하게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본 무인 발권기, 병원 진료 접수 시스템, 공공기관의 무인 안내 키오스크에서 쓰이는 한글의 디지털 문자 인터페이스는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죠. 심지어 그는 한국의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디지털 학습 교재를 분석하며 한글의 입력 속도와 인지 속도, 그리고 학습 곡선을 수치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은 AI와의 호환성에서도 라틴 알파벳보다 30% 이상 높은 정보 정제 효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년간의 연구가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펑하오 교수와의 정면 대결. 그는 단순히 효율성만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자의 존재 이유, AI 시대의 요구, 그리고 세계화 속에서 보편 문자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발표로 펑 교수의 전통적 주장과 대조를 이룰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늘 그랬듯이 한글이 있었습니다. 국제언어학 학회 첫날, 학회장은 무거운 공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펑하오 교수의 발표가 먼저였고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청중을 둘러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자는 단지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철학과 사유 체계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문자를 단순히 전달의 도구로 본다면 너무나도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의 발표는 예전보다 더 정제되어 있었고 한자에 담긴 철학과 문화, 전통의 깊이를 조목조목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문자란 사고의 틀이다라는 명제를 내세우며 간결한 문자일수록 사고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올리버 교수는 조용히 그의 발표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전통과 철학을 이렇게 정교하게 엮을 수 있다니 그 역시 대단한 학자야. 하지만 그 주장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있어. 그는 곧 자신의 발표 차례가 다가올 것을 직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학회장의 조명이 바뀌고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올리버 헤일 교수입니다. 주제는 AI 시대의 문자 체계 한글의 가능성입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청중들 사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헤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조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라는 전통적인 틀 안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이야기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글의 구조적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며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그리고 그 조합이 어떻게 디지털 환경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의 형태를 시각화한 문자입니다. 자음은 조음 위치를 반영하고 모음은 천 하늘, 지 땅, 인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 철학과 과학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AI 시대의 자연어 처리 기술에서 한글이 어떻게 강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모델의 형태소 분석에서 생기는 오류율, 음소 단위 처리의 간결성, 키보드 입력 속도, 문자 생성 및 분해의 용이성 등 다양한 예를 들어 증명했습니다. 그러자 청중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특히 펑하우 교수는 팔짱을 낀 채 미묘한 웃음을 띠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올리버 교수는 발표의 중반부에서 청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자가 철학적 깊이를 지닌 문자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라는 것은 결국 사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자. 그런 문자가 시대를 바꾸는 법이죠. 그는 펑 교수의 발언을 정중히 반박하며 문자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대 사회에서는 접근성과 효율성 역시 문화의 확산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중국의 일부 지도자들이 한자를 대신할 문자로 한글을 고려했다는 기록입니다. 순간 학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올리버 교수는 수진이 밤새도록 찾아낸 그리고 간신히 입수한 그 역사적 문서를 천천히 공개했습니다.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1910년대 위안스카이 정부, 조선과 오랜 외교 관계를 맺었던 위안은 문맹률이 높아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의 문자인 훈민정음을 잠정적으로 도입해보자는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함. 1950년대 류사오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문자의 간소화를 추진하던 당시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한글을 거론. 그러나 정치적 반대와 외교적 부담으로 무산됨. 이 기록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복잡한 문자의 비효율성 때문에 고민하던 당시 중국의 지도자들이 왜 하필 한글을 선택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한글은 당시에도 문해력을 위한 최적의 도구로 인식되었고 지금은 AI 시대에도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그의 슬라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펑하오 교수 역시 얼굴이 살짝 굳어진 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펑 교수는 단상 옆에서 불쑥 일어나 말을 던졌습니다. 그건 단지 미완성 정책일 뿐입니다. 실제 채택된 것도 아니고 그런 다서를 바탕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건 억지 아닙니까? 올리버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려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시 가장 큰 문제였던 문해율을 해결할 방안으로 한글이 지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와 인류의 지식을 연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통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많은 이들이 이해하려면 더 많은 이들이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마지막 말은 청중들 사이에서 깊은 울림을 자아냈습니다. 펑 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결국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번 발표에서 밀렸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학 회장은 조용한 침묵 속에 잠시 잠겼고 이내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곧이어 학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올리버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순간 그는 단순히 펑 교수와의 오랜 갈등을 넘어서 한글이라는 문자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언어학 학회의 마지막 날,
학자들은 여전히 어제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올리버 헤일 교수의 발표는 단순히 AI 시대에 적합한 문자 체계로서 한글을 조명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문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기도 했고, 동시에 전통과 혁신, 철학과 실용이라는 오랜 갈등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다가와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몇몇은 자신들의 언어학적 시야가 확장되었다고 고백했고, 어떤 이는 연구 협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응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펑하오 교수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말하려다 끝내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올리버 교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죠. 이번엔 내가 졌어. 하지만 자네의 주장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 학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그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직 발표하지 못한, 그러나 늘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 한 조각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죠. 세종대왕은 그 어떤 왕보다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인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자를 창제한 왕. 그런 지도자가 역사 속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과학적, 논리적으로 수많은 논문을 써왔지만 사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감정적 감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읽었을 때 그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자 하나하나에 담긴 백성을 향한 애정, 철학, 그리고 과학. 그것은 인간성과 기술이 하나로 결합된 결정체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AI에 최적화된 효율적 문자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 깊이와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까지 담고 있는 문자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문자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의 발표는 끝났지만 그의 사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수진과 함께 학회장 근처 카페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요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올리버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시작이야. 어쩌면 이제야 진짜로 내가 왜 이 연구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된 것 같아. 그의 눈빛엔 확신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펑하오 교수와의 경쟁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기기 위한 연구를 해왔지만 이제는 알리기 위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언어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자 철학이며 인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은 단순한 학문적 업적을 넘어 인류 모두를 위한 작업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이메일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수신인은 세계언어학회, 아시아문자연구소, 그리고 UNESCO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 중인 한글의 보편 문자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며 세계 각국의 문자 전문가들과 협업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디지털 시대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문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문자를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며칠 후 그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엔 학회 참석이 아닌 한글 박물관의 특별 전시회 초청 때문이었죠. 그는 다시 대한민국 땅을 밟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돌아왔다, 한글. 그리고 이번에는 너를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서야. 공항을 나서며 그는 다시 한번 간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글자들 속에서 그는 희망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읽고 이해하며 같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의 중심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외국인 학자가 한글에 담긴 놀라운 가치와 철학, 그리고 과학적 구조에 감동받고 그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싸워온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단지 외국인이 한글을 칭찬했다는 이야기 그 이상이었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이 문자가 사실 얼마나 특별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